뭐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해요. 알겠죠? 일부러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개정 교육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때 대학 입시가 어떻게 변할지도 우리는 몰라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보통 대학 입시에 관련된 것이 불투명하면 불투명할수록 안정적인 걸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보여줘요.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고등학교를 조금 하향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가능하면 최대한 내신 그 관련된 부분에 성적을 올려놓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학교를 선택을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은 똑같긴 하지만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창의고가 사실 뭐 그래도 이제 이 지역에서는 조금 괜찮은 학교들 축에 속하는 학교이기는 해요. 알겠습니까? 사실 뭐 정말 밑에 깔아주는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 정말 뭐 또 일종의 소문이 좀 안 좋다라고 물론 이게 뭐 부정적인 의미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현실을 안 볼 수가 없어요. 물론 학교를 뭐 비하하는 표현도 아니고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는 건데 어쨌든 현실을 안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그 이상고라든지 그치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 그 표준 편차를 보게 되면은 A에 속하는 학생이 10%가 안 됩니다. 5%, 뭐 6%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성적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마지막 A, B, C, D, E 등급으로 했을 때 E 등급에 속하는 학생들이 40%씩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분위기 자체가 거의 공부를 포기하는 분위기의 그런 학교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창의고까지는 그래도 조금 창의고도 물론 솔직히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창의고는 근데 A에 속하는 학생들이 한 10% 가까이 되는 조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일부러 이제 하향 안정 지원을 통해 가지고 내신 성적을 따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은근 많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방심하지 말고 항상 내가 공부하는 거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취해야 할 수밖에 없는 알겠죠?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부터 정말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하지만 그렇다고 정말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저번에 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 한번 얘기해줬잖아요. 꼴통인 학생이 면대 들어간 거. 그렇지?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걔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정신 차려가지고 재수를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수해가지고 연대를 들어간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하면은 지금부터도 일단 내신도 잘 딸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하면 여러분들 재수 없이도 충분히 알겠죠? 뭐 인서울은 고사하고 스카이도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뭐 그 대학 진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작전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전략이 많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때 특히나 얘기해줬듯이 연대고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랑 같이 합격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빠지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성적을 좀 상위권으로만 만들어 놓으면은 충분히 연대고대는 노려볼 수가 있는 것도 되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자꾸 이제 주눅 들고 내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거나 혹은 이 정도면 되겠지 같은 그런 생각이니까 너무 자만을 한다든지 너무 자존감이 낮아진다든지 이런 것만 피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씩 자신감을 갖고 공부를 하면은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뭘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게 모르겠다면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부터 하세요. 알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지금 여러분들은 일단 당장 눈앞에 내신이 제일 중요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내신 관련 공부만 죽어라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정말로 문학작품 이거 책 안 보고도 달달달 외울 정도로.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일부러 외운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봐서 외워지는 경우 있잖아. 그렇지? 그럴 정도로 공부를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은 국어 절대 90점 밑으로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염두를 해주면서 이제 공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 많이 좀 바꿔보고 여러분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해야 될 때라는 거 유념을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내신이니까 우리가 내용에 대한 정리부터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자, 형식에 얽매임 없이 자유롭게 쓴 시이기 때문에 자유시이고 개인의 생각, 개인의 감정을 담고 있는 시이기 때문에 서정시입니다. 자, 성격은 자, 사색적. 어떤 한 가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래서 그로 인한 깨달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색적이고 그 다음 성찰적.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고백적. 마음속에 있는 말을 고백하듯이 차분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백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거죠. 자, 소재는 바로 산속과 불빛이죠. 자, 주제는 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따뜻한 힘입니다. 자, 특징은 첫 번째로 도치법을 사용을 해서 의미를 강조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자, 대조적 의미의 시어를 사용을 함으로써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구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심상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생생하게 드러내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 적었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희덕의 산속에서라고 하는 작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방학 때 다 했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살면서 무엇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 그렇지? 고난, 어려움, 시련 이런 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꼴 바로 무엇이다? 시련이나 절망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방학 때도 얘기했잖아요. 이것과 가장 또 유사한 주제의 그런 시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얘기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이 바로 뭐다? 이렇게 시련이나 절망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 사람은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뭘 모르느냐?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불빛은 바로 산속에서 어둠 속을 헤맬 때 바로 뭡니까? 그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불빛인 것이고 이것은 바로 뭐다? 지금부터 동그라미 치는 것들은 전부 다 희망. 그렇죠? 그 다음에 위안. 위로의 긍정적 의미를 가진 시어들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문장을 보면 우리가 사실 올바른 문장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주는 불빛의 따뜻함을 모르리라. 이렇게 해야 올바른 문장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장의 순서를 바꾸어서 표현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도치법을 사용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자, 어둠 세모 칩시다. 그렇죠? 자, 불빛이 바로 뭡니까? 긍정적 의미의 시어니까 당연히 어둠은 뭐다? 부정적 의미의 시어가 되겠죠. 자, 지금부터 세모 치는 것들은 바로 고난, 슬픔, 그 다음 시련과 같은 부정적 의미를 가진 시어들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바로 뭐다? 서로 대조적인 의미를 가지는 시어들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 한참 어두운 그곳에서 여러분들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옆 사람의 손을 딱 잡았어. 그렇지? 그러면 한편으로 어떻게 돼? 뭔가 마음의 위안을 얻을 거 아니야. 그렇죠? 물론 이 손은 귀신 손이 아니어야 되겠지. 그렇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누군가 맞잡을 손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불빛과 마찬가지로 바로 뭐다? 긍정적 의미. 그렇죠? 바로 시련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위안이 되어주는 그런 동행자. 그렇죠?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라는 거죠. 이것을 바로 뭐다? 인간에 대한 뭡니까? 큰 하나의 새로운 발견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꼴 어떤 존재다? 누군가에게 위로와 위안이 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뭐다? 화자는 깨달았다. 그래서 깨달은 것을 이렇게 발견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내용 자체가 어려운 시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밤도 역시 시련과 고난의 부정적 의미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시련을 겪어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앞에서 일행의 내용으로 표현한다면 뭐야? 길을 잃어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오히려 반대의 의미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그렇죠? 바로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바로 우리의 어깨를 감싸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여기서는 위로와 위안이 되어 주는지라는 표현이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산속에서부터 감싸주는지, 여기서도 역시 도치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교사형 교과서에서는 이렇게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우리가 뭡니까? 그 의인법이 사용됐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왜? 지금 지붕들이 뭘 하고 있어?
어깨를 감싸주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 그렇지? 상대방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있다라고 표현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의인법으로도 볼 수가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런 부분에 대한 수업을 안 하셨다면은 이걸 묻는 문제는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마지막 연을 보도록 합시다.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이것은 일시적으로, 그렇죠? 나그네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고, 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뭐다? 그렇죠?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산속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없는 일종의 시련이라고 표현한다면은 그 산속에서 잠깐 쉬게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시련을 이겨내는데 그냥 잠깐의 위안이 될 뿐, 이거는 근본적으로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바로 뭐다? 이 먼 곳의 불빛은 바로 뭐다?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걸어가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나그네가. 그러면 여기서 나그네라고 하는 존재로 표현하는 존재는 바로 뭐다? 시련을 현재 겪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그네가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희망과 힘을 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뭐다?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그렇죠? 요소이자 동시에 시련을 해결할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련을 겪는 사람한테 잠깐의 위안보다는 오히려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오히려 더욱더 올바른 일이다. 그리고 그 올바른 힘은 바로 뭐다? 타인에 대한 위로, 위안, 그죠? 포용, 이런 데서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시가 바로 이 나희덕의 바로 뭡니까? 산속에서라고 하는 작품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 확산학습에 있는 정진규의 연필로 쓰기라고 하는 작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학습 활동은 나중에 선생님이 답을 다 정리해서 줄 거예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실제로 학습 활동에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써보자, 여러분들이 직접 글을 한번 써보자, 이런 것들은 솔직히 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그런데 학습 활동 중에 보면 내용 정리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이거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니까 답은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답들은 선생님이 거의 시험에 임박해서 정리를 해줄 거예요. 왜? 그래야지 좋고 기억이 좀 오래 남아가지고 시험을 잘 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집보 전 시간, 마지막 수업 시간 때쯤 한번 싹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정진규의 연필로 쓰기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도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이 글의 갈래는, 자, 딱 보면 알겠죠? 뭔가 막 줄글처럼 소설이나 산문처럼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도 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갈래는 산문시입니다. 산문시이자 개인의 감정을 노래한 서정시입니다. 자, 성격은 역시 깊이 생각하는 사색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신을 반성하는 성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소재는 연필로 쓰기. 자, 주제는 그렇죠?
향기로운 영혼을 지니고 살고 싶은 소망이라는 거죠. 자, 특징은 첫 번째. 이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첫 번째 할 필요 없겠다. 그죠? 자, 19를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의미를 강조해 준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한밤에 홀로 연필을 깎으면 향기로운 영혼의 냄새가 방 안 가득 넘치더라고 말씀하셨다는 그분처럼 이제 나도 연필로만 시를 쓰고자 합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일단 여기서는 향기로운 이라고 표현한 건 이건 일단 시적 허용이 사용이 된 거죠. 시적 허용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만 바로 뭐다? 원래는 문법적으로 어긋나는 표현이지만 시에서만 허용해 준다고 해서 시적 허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미를 강조하거나 운율을 형성할 때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시에서 보면은 뭐 하얀 모시 수건을 이렇게 할 때 원래는 하얀인데 그거를 늘려서 하얀 이렇게 쓰는 걸 시적 허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향기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감각을 이용해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향기롭다. 그치, 바로 코. 후각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후각적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향기로운 영혼의 냄새라고 하면서 후각적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봅시다. 그래서 한밤에 홀로 연필을 깎으면 향기로운 영혼의 냄새가 방 안 가득 넘치더라고 말씀하셨다는 그분처럼 이제 나도 연필로만 시를 쓰고자 합니다. 한번 쓰고 나면 그뿐 지워버릴 수 없는 나의 생애 그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내가 연필로 시를 쓰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뭐다? 한번 쓰고 나면 그뿐 지워버릴 수 없는 나의 생애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나는 시를 연필로 쓴다는 거야. 즉 일반적으로 볼펜으로 쓰면 그걸 고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렇죠? 쌤이 화이트를 쓰면 되지 않나요? 하면은 그치 이거는 시니까 그죠? 우기는 12밖에 안 되고 여기서 그러니까 즉 일종의 볼펜이나 이런 것들로 쓰는 거는 고칠 수 없는 것 이런 걸 나타내고 그러니까 화자는 바로 뭐다? 고칠 수 없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고치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 연필로 쓴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바로 뭐다? 바로 불완전한 자신의 삶에 대한 시적 화자의 인식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만큼 내 삶이 지금 돌아보니까 불완전하니까 그렇죠. 한번 쓰고 못 지워지게 해버리면은 아예 이제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에 뭡니까 자신은 연필로 시를 쓰려고 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연필로 쓰기 지워 버릴 수 있는 나의 생애, 다치 고쳐 쓸 수 있는 나의 생애. 용서받고자 하는 자의 서러운 예비. 그쵸? 자, 밑줄 칩시다. 바로 용서받고자 하는 자의 서러운 예비. 그쵸? 즉 여기서 바로 뭐다? 연필로 그쵸? 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꼴 바로 무엇이다? 바로 용서받기 위한 예비 행동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삶이 용서받기 위해서 그 전에 먼저 이렇게 뭐다? 연필로 써놓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서러운 예비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나는 언제나 온전치 못한 반편도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반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자, 이제 여러분들 그 배우는 소설들 나중에 고2 되고 하면은 많이 배우는 소설 중에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소설에. 거기서 보면은 반근이 막 합니다. 그래서 반편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바로 뭐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느 정도 좀 떨어지는 지능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을 좀 낮추어 표현하는 게 이 반편이라는 말이거든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반편이 바로 누구다? 누구다? 그렇지. 나는 언제나 온전치 못한 반편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반편은 바로 뭐다? 화자, 자신을 나타내는 말이고, 자, 여기서 드러나는 게 바로 뭐다? 그렇죠? 자신을 불완전한 존재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다시 나는 언제나 온전치 못한 반편. 자, 그런 반편도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계속 봅시다. 자, 연필로 쓰기 잘못 간 서로의 길은 서로가 지워드릴 수 있기를 나는 바랍니다. 떳떳했던 나의 길, 진실의 길, 그것마저 누가 지워버린다 해도 나는 섭섭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나는 남기고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추고자 하는 자의 비겁함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오직 향기로운 영혼의 냄새로 만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뭐다? 오직 향기로운 냄새로 만나다. 그렇죠? 영혼의 냄새까지 밑줄 칩시다. 이것이 바로 뭐다? 시적 화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그런 뭡니까? 그 삶이, 영혼이 바로 향기로운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바람을 담은 시가 바로 이 연필로 쓰기라고 하는 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이제 이렇게 연필로 쓰는 이유가 바로 자신은 언제나 반성할 수 있고 그 반성을 통해서 향기로운 영혼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아까 추가로 나누어준 여러분들 외부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바로 추일 서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아까도 우리가 서정 관련 부분에서 얘기를 했지만 시에서는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게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알겠죠? 그 이미지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가 바로 이 김광균 시인의 시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김광균 시인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김광균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모더니즘 계열 중에서 이미지즘 시를 창작했던 그러한 시인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이미지즘 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미지가 무슨 뜻이야? 이미지가 우리가 시에서 얘기하는 일종의 심상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계속 해보면 알겠지만 심상이라는 말을 중학교 때처럼 안 써요. 대부분의 심상을 대체해가지고 이미지라는 말을 씁니다. 알겠죠? 물론 이미지는 심상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긴 해요. 알겠죠? 그래서 심상은 뭐냐면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5개의 감각을 이용해가지고 머릿속에 그것이 대상이 실제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표현하는 걸 심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지는 그보다 좀 더 넓게 뭐 감각을 이용하든 그 외에 다른 걸 이용하든 상관없이 그냥 머릿속에 마치 이 한 폭의 이미지처럼 그려질 수 있도록 만들면 그걸 모두 다 우리는 이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의미긴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이미지즘 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모든 것을 그렇죠? 이미지화 하여 표현하는 것을
것을 추구하는 모더니즘 시 경향을 우리는 이미지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는 모든 걸 전부 다 바로 뭐다? 이미지화 시켜서 표현하려고 해요. 그게 추상적인 거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바로 뭐다? 이미지화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이미지즘 시라는 거죠. 알겠죠? 자, 특히나 이 김광준 시인은 이미지즘 시를 사용을 썼는데 거기서 주제는 또 거의 또 일정하게 나옵니다. 알겠죠? 주제는 바로 뭐냐면 그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그런 쓸쓸한 시기에 느끼게 되는 그런 쓸쓸함, 외로움, 슬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미지즘의 시로서 표현한 시인이 바로 이 김광균 시인입니다. 알겠죠? 자, 제목을 보면 추일서정입니다. 추자가 당연히 무슨 추자겠어요? 그렇죠? 가을추. 일자는 날이. 그렇죠? 즉 바로 뭐다? 가을날 느끼는 서정, 개인적인 그런 감정 이런 의미가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처음부터 내용을 살펴봅시다. 자, 보면은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자, 이거를 우리가 공식처럼 얘기하면 바로 뭐다? 낙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이다 라고 표현한 거죠. 그렇죠? A는 B이다. 무슨 법? A는 B이다. 무슨 법? 무슨 법? 바로 은유법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는 바로 비유 중에서도 은유의 방식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내용을 이제 무슨 얘기냐? 이거는 이때 당시 상황을 좀 알 필요는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가장 처음 침공한 나라가 바로 폴란드입니다. 독일 바로 옆에 있는 나라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폴란드 정부가 이제 독일의 침공에 의해 가지고 망하게 돼버렸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폴란드 정부의 집회나 이런 것들은 쓸모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국가가 지금 사라진 상황이니까 쓸모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낙엽이라고 하는 것을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에다 비유한 이유는 바로 뭐다? 바로 의미 없는 존재, 일종의 허무함, 쓸쓸함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죠? 가치가 없는 폴란드 망명정부 집회에다가 낙엽을 비유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낙엽이라고 하니까 아까 제목에서도 나왔지만 이 작품의 계절적 배경이 언제다? 가을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위에다 적읍시다. 바로 이 작품의 계절적 배경은 바로 가을. 가을하면 우리가 많은 작품에서 배웠지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른다? 그치, 바로 가을은 쓸쓸함의 이미지, 분위기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그런 계절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자, 포화에 이지러진 도른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도른시라고 하는 도시는 어떻게? 포화에 이지러졌대. 포화가 뭐겠어? 바로 대포. 알겠습니까? 대포의 그런 공격에 어떻게? 다 폐허가 되어버린 그 도른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폐허가 된 그런 모습을, 쓸쓸함의 모습을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자, 여기서 길을 지금 어디다 비유했다? 바로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죠. 자, 뭐뭐처럼, 뭐뭐 인양, 뭐뭐 듯이, 뭐뭐 같이. 무슨 법? 무슨 법? 크게 얘기를 해. 무슨 법?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뭐 인양, 뭐뭐 듯이. 바로 비유법 중에서 지규법에 해당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꾸불꾸불한 이런 길의 모습을 말하고 뭡니까? 넥타이를 통해서
비유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맵타이처럼 풀어져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즉 바로 뭐다? 햇빛이 쫙 내려쬐는 모습을 바로 뭐야? 일광의 폭포라고 역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세로 2시의 급행열차가 들을 달린다라는 거죠. 지금 급행열차가 담배 연기를 뿜으면서 달리겠어? 아니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조그만 담배 연기는 뭐겠습니까? 뭐겠습니까? 아니죠. 급행열차가 지금 들을 달리잖아. 담배 연기를 뿜으면서. 그럼 열차가 뿜는 연기는 뭐야? 바로 증기기관의 연기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그만 담배 연기는 사실은 바로 뭐다? 급행열차에서 급행열차가 뿜는 증기를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세로 2시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의 표현인데 오후 2시를 나타내요. 왜? 우리가 12시를 기준으로 하는 이런 시계는 그지? 하루에 2바퀴를 돌잖아. 그렇죠? 그래서 오전 시간이 이제 처음 한 번 도는 거고 오후는 새로 한 번 더 돈다 해서 세로 2시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여서 오후 2시에 급행열차가 들을 달려가는, 연기를 뿜으면서 달려가는 모습을 담배 연기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포플러 나무의 근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낸 채 한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나뭇잎이 이제 낙엽으로 다 떨어져 버려가지고 그건 뭡니까? 가지만 남아있는 나무를 나무의 근골, 뼈다귀라고 표현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거기다가 바로 뭐다?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렇죠? 공장의 지붕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일종의 문명의 폭력성이라는 거죠. 공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문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게 마치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이빨을 드러내면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문명의 폭력성을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빨을 드러낸 채 한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 위로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그렇죠? 왜? 가을에 이제 해가 점점 져가니까 어때? 노을이 쫙 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구름이 셀로판지를 대고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느껴지니까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알겠죠? 전부 다 시각적으로 지금 계속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자, 여기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자, 풀벌레 소리를 발길로 찬대요. 당연히 불가능하겠지, 그렇지? 풀벌레 소리는 무슨 감각을 이용해야 돼? 그렇죠? 청각이잖아, 그렇지? 근데 발길로 차는 거는 툭 쳐가지고 휙 날아가는 거는 어떻게 봐야 돼? 어떤 감각을 이용해 볼 수가 있어? 시각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공감각적 이미지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청각을 시각화해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홀로, 여기서도 원래는 홀로라고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가 쓰였다? 시적 허용이 쓰인 거죠. 자, 홀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그쵸? 자,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라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재입니다. 바로 돌팔매. 동그라미나 네모치고 별표 하나 칩시다. 요 돌팔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허무하고 쓸쓸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화자의 노력이 된다는 거죠. 벗어나고 싶어서 돌팔매를 이렇게 팍 하고 던졌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긋고 잠기어 간다. 반원을 긋고 잠겨 간다는 건 돌팔매가 어떻게? 슉 날아가다 다시 어떻게? 땅을 이렇게 떨어진다. 이게 반원의 모습인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고독한 반원을 긋고 잠기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허무하고 쓸쓸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건 바로 뭐다? 좌절, 절망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고, 그쵸? 바로 여기서는 바로 뭐다?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했는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런 허무함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까지도 어떻게 마치 시각적인 그런 모습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시가 바로 이 김광균의 추일서정이라고 하는 작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를 바로 우리는 이미지즘 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감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이미지화해서 표현하려고 한 게 바로 이 시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그 공장의 굴뚝은 흰 이빨을 드러낸지, 이것도 문명의 폭력성도 역시 바로 뭐야? 마치 시각적인 요소에서 바꿔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걸 이미지화시켜서 표현하는 시가 바로 이미지즘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최두석의 성액꽃이라고 하는 시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작품은 바로 1970년대 군사 독재 정권에서 쓰여진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새벽 시내버스는, 자, 지금 화자가 있는 곳이 어디다? 새벽 시내버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일단 이 작품의 시공간적 배경을 알 수 있죠. 시간은 새벽이고 공간은 시내버스 안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찬란한 치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성의 꽃을 나타내는 시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화자는 바로 뭐다? 성의 꽃을 보면서 찬란한 치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 말은 성의 꽃에 대해서 화자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찬란하다고 표현했으니까. 그렇죠? 바로 긍정적 이미지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의 꽃은 바로 긍정적 시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엄동 혹한일수록 매우 엄하도록 춥고 혹독한 추위 속일수록 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엄동 혹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굉장히 시련과 고난을 겪는, 그렇죠? 바로 고통스러운 현실을 나타내고, 시대적인 상황으로 이 작품을 이해하게 되면 바로 군사 독재 정권의 탄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엄동혹한일수록 선연이 피는 성액꽃이라는 거죠. 즉 여기서 성액꽃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성격을 가졌다? 혹독한 현실일수록 더욱더 찬란하고 빛나게 피어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좀 올려놓고 보다 합시다. 자,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즉 이 성의 꽃은 누가 만들었다?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
이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여기서 드러내는 것은 이 사람들이 성의 꽃을 만든 존재들이라는 것이고, 그렇죠? 이 존재들은 바로 뭐다? 바로 서민, 민중, 그렇죠? 힘없는 백성, 이런 존재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바로 뭐다? 이 시에서 성의 꽃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무엇을 나타낸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담겨있는 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이것도 역시 바로 뭐다? 성의 꽃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앞에서는 찬란한 치장이라고 표현했고, 여기서는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나는 무슨 전람회에 언듯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꽃잎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차가운 아름다움. 자, 차갑다는 건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차갑다. 그죠? 부정적 느낌이죠. 그죠? 근데 아름다움은 긍정적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역설적 표현이 사용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 여기서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었느냐? 그렇죠? 첫 번째, 차가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혹독한, 현실에서만 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세상이 편할 때는 오히려 안 핀다는 거야. 그렇지? 하지만 반면에 그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일종의 성의 꽃을 통해 느끼는 민중의 애환, 그렇죠? 그 다음에 생명력,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 서민들이 그래도 살아있다, 존재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움에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자는 바로 뭡니까? 성의 꽃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것을 아름답게 지금 느끼면서 굉장히 감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그렇죠? 이것은 바로 뭐다? 성의 꽃에 대한 화자의 추측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바로 뭡니까?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라고 했을 때 막막한 한숨은 바로 뭐다? 삶의 애환, 슬픔, 이런 걸 나타낸다는 거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로 뭐다?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라는 거죠. 바로 정열의 숨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세상에 저항할 수 있는 이런 생명력, 저항 의지, 이런 것들을 성의 꽃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일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의꽃 한 입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자는 바로
이 성애꽃의 아름다움에 지금 취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화자의 머릿속에 문득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봅시다. 자,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그렇죠? 여기서 이 푸석한 얼굴은 그렇죠? 성애꽃을 보다가 떠올린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사람은 바로 뭐다?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즉 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죠? 지금은 면회가 금지된 친구여라는 거죠. 지금은 바로 뭐다? 면회가 금지된 친구다. 이 사람이 바로 뭐다? 푸석한 얼굴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원래 웬만한 죄를 지어도 심지어 살인, 사형을 당해야 되는 그런 죄를 지어도 면회는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근데 왜 이 친구는 면회가 안 될까? 어? 뭐? 비슷하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비슷한 의미이기는 해요. 알겠죠? 바로 면회 빠져도 금지시키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이 친구는 바로 뭐다? 정치범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정치범이 뭐냐? 사실 정치범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죄인일 수도 있지만 죄인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은 게 정치범입니다. 알겠죠? 즉 바로 뭐다? 이 친구는 바로 군사 독재 정권에 저항하다가 투옥된 그러한 인물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성애꽃을 보면서 글쓴이는 바로 이 친구, 예전 친구의 모습을 지금은 현재 면회마저 금지돼서 투옥되어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친구의 모습을 성애꽃을 보면서 떠올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군사 독재 정권을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그 속에 일종의 그런 민중들의 그런 삶의 애환과 생명력을 성애꽃을 통해서 느끼고 있는 그런 화제의 모습을 담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 최두석의 성애꽃이라고 하는 작품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15분 정도 쉰 다음에 우리가 이어서 이제 관내분실 소설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